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정책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교수 명승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도 덥고 그런데 이런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는데 여기까지 또 강의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의대 그 예방의학 석사를 들어가서 논문을 쓰는데 어떤 논문을 쓸까 고민하다가 그 방법론 중에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메타 분석이라는 그런 방법론은 우리 국내에서 많이 안 알려질 때였어요. 우리 서울의대 내에서도 메타 분석을 전문화하는 선생님들이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5년부터 2년 동안 예방의학 석사 과정을 겪으면서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독학을 했습니다. 메타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기존에 나온 개별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제가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텐데요. 이 강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학적인 근거는 바로 메타 분석에 근거한 것입니다. 메타 분석이 뭔지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면 안 넘어가는군요. 제가 해야 되는군요. 일단 말씀드릴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의 그 기능, 그리고 문제점은 어떤 게 있고, 이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현재 비타민을 복용하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 40% 가까이 되네요. 40%.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 드신 분 비타민제. 비타민제를 먹는 이유는 뭐죠? 건강하려고요. 그렇죠. 그럼 그 얘기는 비타민제를 먹으면 건강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은요? 특별한 또 이유가 있습니까? 건강하다는 건 이제 좀 더 굉장히 그 큰 개념이니까 또 다른 분. 비타민 D. 그거는 또 다이어트하거나 이럴 때 생성이 안 된다고. 네네. 그렇죠. 그런 특수한 이유로. 그러니까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비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비타민제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비타민은 우리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고, 또 많은 의사들이 또 나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이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선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홍삼을 복용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많지는 않네요. 여기 계신 분은. 네, 한 3분, 4분. 그 다음에 유산균. 네, 내려보시고. 손 계속 드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예.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칼슘 보충제. 그럼 보통은 이제 폐경기 여성들이 많이 드시는데 여기 남성 2분이 이제 손을 들으셨네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메가3. 지금 몇 개를 드십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드시네요. 예. 그래요. 진짜 많이 복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백수호 복용하시는 분. 이 폐경기 여성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복용하실 거냐고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건강기능식품 출연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 말이 있어요. Let food be thy medicine and medicine be thy food. 여기서 THY, thy란 말은 your, 영어 your, 당신의 라는 뜻의 고어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음식이 당신의 뭐가 되게 하라고요? 약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약은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죠. 이 말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실제 제가 그 논문들을 찾아보면
그 논문에 이걸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다라고 참고문헌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문헌을 클릭해서 들어가 봅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논문에도 또 참고문헌 번호가 또 달려 있어요. 또 클릭을 했습니다. 제가 한 5번 정도까지 해봤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논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출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수십 년 전부터 어떤 한 논문에서 인용이 된다 보니까 계속 그 논문을 인용하면서 찾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확인했냐면 자크 주아나라는 프랑스 분이 계세요. 이분이 히포크라테스 전집까지 쓰신 분이거든요. 수백 표짜리. 그 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라고 전해졌지만 출처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게요. 서양, 동양 굉장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한국, 중국에서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의식동원, 약식동원. 들어보셨죠? 의는 의약품, 식은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의약품이나 음식이나 모두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으로 근원이 같다. 자, Left food with die medicine, 그 다음에 의식동원, 약식동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만큼 이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제가 이제 암센터에 있지만은 모든 암의 35% 정도는 음식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음식을 잘 먹으면 암이 예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암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식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연령대가 이제 다양하신데 건강하게 사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앞으로 질문을 하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 앞에 다 있습니다.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건강하게 살려면? 뭐죠? 첫 번째가 뭡니까? 읽어보세요. 금연입니다. 왜 금연이 1번으로 나왔냐면요. 모든 암의 또 한 30%는 담배 때문에 생깁니다. 폐암뿐만이 아니고 구강암뿐만이 아니고 혈액을 타고 발암물질이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발암물질이 각 장기에 영향을 미쳐갖고 암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뇌졸중.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혈관이 막히면 이제 뇌경색, 뇌혈관이 또 터지면 뇌출혈. 이런 병의 원인에 또 흡연이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망자가 1년에 27만 명 정도가 되는데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장 질환,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 이런 것인데요. 암과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또 흡연이죠. 그것 말고도 만성 폐질환,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짜 옛날에는 성인병이라고 알려졌던 생활습관병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3대 생활습관병. 잘 아시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 세 가지입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병이죠. 이 세 가지 병도 흡연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병이 있는 분들이 방금 이야기한 우리 담배를 피우던 분이 이런 병이 있으면 담배를 끊으면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금연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세요. 뭡니까? 절주. 금주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술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걸까? 그건 아니고요. 참 희한한 게 적정량의 알코올은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고 중성지배나 콜레스테롤도 약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혈관 질환의 발생이 좀 줄어드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전체적인 사망률도 줄어들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나온 게 아니고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관찰 연구를 종합해 보면
술을 전혀 안 먹는 사람보다 술을 좀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다시 많이 먹으면 당연히 또 올라갑니다. 쭉 올라갑니다. 이 모양이 J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J 커브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커브를 이루고 있는 게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체중입니다. 체중도 자기 키와 근육량에 가장 맞는 몸무게를 갖고 있으면 사망률이 가장 낮은데 이거보다 높아지면, 즉 비만이 생기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오히려 저체중도 높아지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J 커브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술을 그러면 어느 정도 먹어야지 가장 사망률이 낮고 심혈관 질환이 낮냐? 캔맥주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캔맥주 355cc짜리. 150. 예? 150cc. 150cc요? 좀만 더 쓰시죠. 정답은 700cc입니다. 그러면 캔맥주로 몇 개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캔맥주로 2캔, 여성은 1캔이 적정 음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J 커브에서 가장 밑에 최저 사망률과 최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보이는 것으로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문 하나가 아니고요. 수십 편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매일매일 2캔씩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먹어도 되냐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정신의학회에서는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이내 이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제 체표 면적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갖고 남성보다는 2분의 1로 줄여놓은 거고요. 특히 여성들은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유방암의 위험성이 2배 이상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음주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에 금연하고 절주하고 그 다음 뭡니까? 운동을 꾸준히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에 5번 걷거나 뛰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표준 체중 유지도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표준 체중. 예를 들어서 키가 170인 남성은 표준인 근육량이라고 했을 때 몇 킬로그램 정도가 정상일까요? 65kg. 네, 맞습니다. 65kg 내외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서 한 10% 초과하거나 낮은 것까지는 표준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체중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거는 한번 요걸 읽어볼까요? 과일과 시작.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비타민, 그 다음 항산화 물질, 그 다음 물질.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오늘 제 강의 제목은 뭡니까? 기억 잘 안 나세요? 비타민제 먼저 끊으셔야겠습니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제가 있어요, 없어요? 제. 없잖아요. 비타민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제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건강기능식품 먹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홍삼,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글루코사민, 백소, 프로폴리스, 스쿠알랜드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건강기능식품은 이름에서도 약이 아니에요. 뒤에 식품으로 끝나요. 푸드잖아요. 푸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 이름에서 보면 약이 아닌 식품이라 부작용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먹는 거죠. 외국에서는요. 이 건강기능식품은 이름이 functional food라고 불려요. 기능을 갖고 있는 식품. 그리고 신조어도 있습니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가 합성된 단어일까요? 맞습니다. nutrition. 이게 영양이라는 뜻이죠. 영양. 음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harmaceutical. 의약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nutrition에서 ion 뒤에 빼고 pharmaceutical에서 앞에 phar 이거 빼고 nutraceutical이라는 신조어가 몇 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영양성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영양성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약처럼 어떤 기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런 게 왜 나오게 됐냐? 바로 이겁니다. 1950년대 이후에 수백 편의 역학 연구를 종합해 보면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어떻다고요? 암, 그다음 심혈관 질환, 각종 질병이 적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학 연구란 말은 뭐냐? 사주 역학, 이거랑 다릅니다. 한자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역학에서 역은 질병 역자입니다. 학문, 질병에 관한 학문인데 우리 그 보건학이나 의학에서 말하는 역학이란 건 뭐냐면요. 집단을 대상으로 어떤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학문을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죠. 담배를 피우면 뭐가 생기죠? 딱 떠오르는 거 뭐예요? 무슨 병? 폐암 있죠. 이게 아주 대표적인 역학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역학 연구의 결과물이에요. 담배 피우면 폐암 생긴다. 이거는요. 1940, 50년대 영국에 수만 명의 의사들을 모았어요. 모았다는 게 꼭 한 자리에 모았다는 건 아니고요. 수만 명의 의사들의 정보를 다 모읍니다. 1940, 50년대 시작해서. 그래갖고 그 의사들의 키, 몸무게, 흡연 유무, 술 먹는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다 정리해놔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리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지금 한 50년대 시작했으니까 지금 몇 년 지났죠? 한 60년 지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담배를 피운 의사들 중에 몇 명 폐암에 걸렸고 담배를 안 피운 사람들 중에 몇 명 폐암에 걸리는지 그 비율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소한 5배에서 10배 이상 담배 피우는 의사들이 담배 안 피우는 의사들보다 폐암이 발생이 높았다. 그래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게 밝혀진 게 언제냐면 1964년도에 미국에서 그런 보고가 나온 겁니다. 얼마 안 돼요.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했냐면 일부 몇 사람이 아니고 집단, 수만 명, 수십만 명 대상으로 해서 관찰을 한 거예요. 이런 연구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크게 역학 연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되나 살펴본 거죠. 그 중에서도 역학 연구 중에서도 코호트 연구라고 그래요. 코호트는 뭐냐면 같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코호트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7월 며칠이죠? 15일? 이게 무슨 홀 이름이 뭐죠? 이투스의 홀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코호트도 만들 수 있어요. 한 몇십 명 되죠 지금? 그거는 어떤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죠? 제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 이걸 코호트로 해서 설문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흡연 유무, 음주 유무 다 해서 나중에 추적을 해서 5년, 10년 있다가 병이 얼마나 발생냐. 이런 연구 방법이 바로 코호트입니다. 이런 걸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과일과 채소를 평소에 자주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암도 적고 심혈관 질환도 적고 또 평균 수명이 더 길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질병관리본부, 이게 CDC는 질병관리본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질병관리본부가 있죠. 그리고 여러 나라에서는 캐나다, 호주, 미국 이런 데서는 캠페인까지 하고 있어요. 무슨 캠페인이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본인은 400g 이상 먹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유일하게 딱 한 분 계시네요. 네, 어디 그 농수산물 협회 계시나요? 평소에 그렇게 많이 드세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나는 300g보다 더 적게 먹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300g. 어우, 꽤 많네요. 한 20, 30% 되고. 그럼 300에서 400g 먹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없어요? 오호. 그럼 200g 미만 손 들어보세요. 헉, 계시군요. 그러면 채소를 아예 안 드시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한 끼에 한 번. 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걸 해요.
전국에 있는 가구를 샘플링, 표본을 잡아갖고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얼마 먹고 있냐?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393g 먹고 있어요. 지금 4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게 아주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300g 이하겠지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다섯 단위. 한 단위는 200cc짜리 우리 보통 물컵의 반에 해당하는 게 한 단위예요. 그러니까 다섯 단위면 2컵 반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5단위 가까이 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5가지 색깔이 다른 과일과 채소예요. 이 말의 의미는 색소가 그 종류마다 다른 색깔마다 다른 항산화 물질 그리고 각종 영양물질, 비타민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간색, 하얀색, 노란색, 뭐 보라색 이런 것들 색깔이 골고루 다양하게 먹어야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393g 먹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하얀색이 좀 많습니다. 김치.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색깔을 조금만 더 다양화시키고 지금 드시는 것보다 조금만 양을 늘리면 별로 그렇게 모자라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일과 채소 섭취가 적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충제란 게 등장을 해서 사람들이 이걸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제, 건강기능식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충제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을 음식 즉 아세로라에는 비타민 C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탕수수나 옥수수 이런 데서 천연으로 뽑습니다. 그거는 천연 원료 비타민이라고 해요. 그런 비타민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시판되고 있는 비타민제의 약 8, 90%는 다 뭡니까? 합성 비타민입니다. 합성 비타민. 어디 있지? 합성이란 말이 여기 있구나. 여기 있죠. 합성 비타민이에요. 이 합성 비타민이란 말은 뭐냐면요. 음식에서 추출한 게 아니에요. 그 원료가 되는 거는 우리가 원유를 정제를 해서 석유,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뽑아내죠. 온도에 따라서. 탄소와 수소 이 성분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냥 화학 공장에서 합성을 하는 겁니다. 합성 비타민은 말 그대로 왜 합성이라는 말을 쓰냐면 그런 재료를 갖고 만드는 거예요. 음식에서 유래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이제 이 보충제가 등장한 이유가 뭐냐? 일단 화학적 구조, 즉 탄소 몇 개, 수소 몇 개, 이 구조가 똑같다면 비타민 C도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탄소 6개, 수소 8개, 산소 6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화학적으로 그 원자를 갖고 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품으로 나온 게 우리가 먹고 있는 비타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1위, 2위, 3위가 뭐죠? 센트룸, 아로나민 골드, 비콤C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합성 비타민입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전제는 뭐냐면요. 화학 구조가 같다면 똑같은 기능하고 똑같은 효과를 볼 것이다라는 전제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당연하겠죠? 구조가 똑같은데. 그러나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구성 성분이 똑같다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화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분은 똑같다 할지라도 입체 구조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광학 이성질체라고 그래요. 오른손 왼손 모양 거울상이다.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 돌고 왼쪽으로 시계 방향 돌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구조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게 달라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똑같은 약이라 할지라도 뭐 케타민이란 그런 약이 있어요. 진정 효과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마취할 때 우리 국소 마취할 때 쓰는 그런 마취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도 똑같은 화학 구조지만 어떤 거는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수면제 진정제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기능성 식품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일본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상품화돼서 가장 히트친 첫 번째 상품이 뭐냐면 5민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합성 뭐냐면 식이섬유예요. 우리가 식이섬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과일, 채소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당이에요, 당. 여러 가지 당으로 이루어진 건데,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먹으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안 되고 바로 대변으로 빠져나오는데, 빠져나오면서 삼투압을 이용해서 물을 많이 끌어들여서 독성 물질도 많이 끌어들여갖고 대변을 아주 크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변비가 있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돼요, 식이섬유란 거. 그리고 독성 물질도 함께 대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건강기능식품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건강기능식품이 법률로 만들어진 거는 지금부터 13년 전, 2002년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된 거는 2004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건강식품, 보조식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팔리고 있었어요. 그 효능이나 이런 것도 과장, 허위 광고도 많았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평가를 해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의거해서 건강기능식품이란 건 뭐냐면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라든가 아니면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즉 정제는 이제 영어로 우리 태블릿이라고 그래요. 가루 같은 거를 빻아갖고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혹은 타원형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정제라고 합니다. 그 말고 이제 캡슐이 있습니다. 캡슐은 이게 껍질을 갖고 있고 그 안에 가루 성분의 약이 들어있는 거죠. 과립, 액상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이란 건 뭐냐? 영양소, 즉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이런 거를 식품으로 만들었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는 원료를 갖고 만든 식품을 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것이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식약처에서 평가를 해요. 어떻게 평가하냐? 이 기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동물 실험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갖고 식약처에서 평가해서 원료를 현재 인정하고 있고 11년째 지금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